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이런 변이 있나? 벌써 몇 번째 방송이죠? 이재정, 이변입니다. 네, 이광철입니다. 리변입니다. 예, 박주민 박변입니다. 아, 이제 카메라가 익숙해졌어요. 네. 그냥 저는 예. 이제 마지못해.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우, 청취자를 무시한다는 발언이 아니. 카메라를 오해될 수 무시하는 있어요. 거죠. 예, 카메라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한 창입니다. 무시한다는 발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리변님. 카메라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청취자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거 무슨 뭐 개그 프로의 민상 토론 같은데? 예, 오늘 편하게 입고 오셨어요. 진짜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네. 예.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그래도 수트 입고 있을 때는 이광철 변호사님의 패션 감각이 이렇게 노예했다는 생각 못했는데 블랙야크 등산복 청테이프 있나요? 청테이프? 청테이프? 야, 그래요. 등산복 티에 면바지. 정말 중년의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이게 다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역할에 충실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입고 와서 이재용 변호사님을 돋보이게 해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보이지 않는 나는 머리를 안 감고 오셨나요? 예, 머리를 안 감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화장도 사실 못하고. 이렇게 돋보이지 않으면 그럼 예. 어떻게 되는 거죠? 무시하죠, 뭐. 오늘 예. 바로 오늘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저 때문에? 이런 변이 있나? 저 때문에? 예, 그 캐주얼한 복장 때문에 네. 이런 변이 있나 아침 방송 버전. 예, 우리들 이제 시사적인 이슈로 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변호사 3명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얘기는 비단 시사적인 얘기 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느슨하고 편안한 얘기. 네. 그렇지만 진짜 알고 싶었던 법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고 뭐 청취자 게시판에 임대차 상담 뭐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법률 분쟁 평생에 한번 겪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법률 분쟁에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변호사 너무 비싸, 문턱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고르는 법, 변호사를 다루는 법, 뭐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우리도 그냥 뭐 생활법률 유사한 편안한 아침 방송 버전으로 이런 변이 있나 오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간택되어야 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률 분쟁에서 뭐 나를 골라달라 뭐 이런 얘기 PR 하시지 말고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되고 어느 단계에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나요?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한번 해보면 해요. 네. 네. 우리는 항상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가 진짜 필요한 상황이 돼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의뢰인들 만나다 보면은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변호사한테 문을 두드려서 한번 만나나 보자 하고 오시는 분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을 혼자서 끙끙 앓은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뭐 상담료도 비싸지 않을지, 상담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변호사한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는 사건인데 변호사 만나고 나면은 다 이거 사건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변호사 사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변호사 시장에 다양한 변호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비단 뭐 억측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어떠세요? 그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네이버에게 물어본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변 인터넷 사람들이나 검색을? 인터넷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뭐 특히 뭐 관공서와 관련된 거는 주로 공무원들에게 좀 재차 물어보시는 것 같고.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 법률 전문가 우리도 뭐 이제 때로는 네이버에게 물어보는 일도 많죠. 네, 우리도 많긴 물어보잖아요. 한데 그만큼 우리야 뭐 늘 만나는 사람이 변호사여서 변호사의 문턱이 그렇게까지 높은가를 실감을 못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왜 변호사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실까요? 제가 이제 연수생 때 네, 연수생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지임 한 분이 송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집 근처 그때 이제 남부지방법원 근처에 살았는데 네. 목동 쪽에.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래도 연수생이면 이제 준 법률가잖아요. 조금 네. 있으면 네. 어쨌든 변호사를 하는 때가 2년 차였던 것 같은데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고 그 과정이 뭐랄까 잘 이렇게 낯설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일단 들어가면 상담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닌가. 상담료가 그때 아마 1시간에 뭐 이렇게 11만 원 뭐 해갖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10,000원 붙였나? 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상담을 받고 이제 송사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것도 막상 수요자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고 네네. 또 한 군데를 갔는데 뭔가 제가 뭐 연수생이라고 신분을 밝히진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기계적이고 무성의하고 뭔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송사를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데서 또 알아보고 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겪어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변호사한테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음 편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고 그 과정들이 이제 의료보험으로 해서 비용적 부담도 없고 하나의 어떤 좀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연수원 2년 차면 곧 변호사가 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 느낌을 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변호사 이렇게 송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가달라, 뭐 해서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과정들이 막상 이렇게 닥쳐가지고 만나보니까 우리는 직업으로서 늘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턱이 높나 하는데, 막상 제 경험이 그랬고,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 술 먹고 이렇게 편하게 네. 하는 분인데, 막상 이제 그분이 송무 비슷한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나한테 상담으로 왔는데, 저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더니, 야, 너 그렇게 대화가 그렇게 뻑뻑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저한테 후일담을 들려주는데, 또 그런가 봐요. 막상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다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나서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 대 수요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약간은 뭐냐면, 얘기가 좀 하기가 너랑 대화하는 게 너가 좀 이렇더라. 별로 재수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이광철 변호사님이 준 법률가이던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렸을 때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런 얘기는 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린 진짜 그래요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지만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활용하시려면은 이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 또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를 정말 고르는 게 맞을까, 찾아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본다면요.
변호사에 대한 문턱 여러분들이 높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쉽게 일단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어요. 이제 뭐 상담료 아까 뭐 11만 원 얘기도 하셨는데 상담료를 뭐 대부분 요새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건데 차라리 상담료를 받는 곳으로 가셔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정 이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상담료를 받지 않은 사무실을 가면은 변호사가 상담해주지 않고 이제 사무장선에서 근데 모든 사무장님이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판사님, 판사 출신의 사무장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무장님만 아니, 모든 법인이 아니고 유일하죠. 예, 유일하시죠. 유일하시죠. 정관 사무장님이 다 계신 건 아니니까 사무장님을 통해서 사건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담 태도가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보다는 차라리 적절한 상담료를 지급하시고 이 문제가 법률 이전에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와 관련된 법률적 팁을 제대로 유용하게 얻어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좋아요. 법률사무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법원 앞에 막 간판 무진장 많은데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 변호사가 우리끼리는 이제 전화번호에 부에 변호사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생각보다는 아는 변호사가 사돈의 8촌을 넘어가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죠. 예, 실제로 변호사 뭐 10,000명 시대가 넘어서고 변호사들이 뭐 2만 명 시대가 넘어서고 발에 치인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이 업계에서는 워킹 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워킹 걸어서 오는 손님. 아무 연고 없이 법원 앞에 왔다가 소장 받아들고 찾아 들어오는 손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법원 바로 앞에 문 연 사무실들 1층 프리미엄 피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사돈의 몇 촌을 건너가도 아는 변호사를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뭐 간판 눈에 띄는 경우 또는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걸리는 변호사가 다 좋은지 아니면 아침 방송에 막 나오는 변호사가 정말 나를 잘 변호해 유명한 변호사가 나를 잘 변호해 주기 쉬운지 뭐 궁금하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변호사를 그 얘기하기 예. 앞서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그 동네에 사면 내과는 어디, 치과는 어디 자기 익숙해지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실은 변호사도 좀 그렇게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일 터지고 나서 변호사 찾으면 늦어요. 계약서 쓸 때 아예 변호사한테 1시간, 2시간 이 계약서 좀 봐줘라. 이렇게 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훨씬 낫고요. 엉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막 소송으로 가가지고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2시간 계약서 봐줘라. 22만 원 줄게. 하고 나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뭐 아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심지어 제가 좀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지만 저희 삼촌이 얼마 전에 저희 사건을 뭐 저는 가족이라서 공짜로 해드리겠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고 그러니까 20년 넘게 사업을 하신 분인데도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어떤 계약서보다 낫긴 나은데도 이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삼촌 나 바쁠 것 같아서 뭐 배려한다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계약 체결할 것 같으면 좀 미리 보여주라고 잠깐만 봐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주 상담하셔서 친하게 되면 좀 깎아주지 않을까, 상담료도? 동네 변호사, 내 주치 변호사, 주치의처럼 내 주치 변호사, 이런 식의 제도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서구에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법률 공제조합 같이 몇 명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서 변호사를 몇 명 산대요. 그래서 그 조합에 든 사람들이 수시로 그 변호사들한테 필요한 거 물어보고,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상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지금 현재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 스스로의 자세도 많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서비스. 저는 이제 그 청취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담을 갔을 때 확신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게 좋다.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꼭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얘기를 많이 잘 들어주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어제 의뢰인하고 이제 소송이 끝나가지고 어제 의뢰인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했는데 이혼 사건을 저한테 누구 지인의 소개로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기까지 과정을 어제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서초동 가갖고 이혼 사건을 상담을 했더니 그냥 딱 자기네 매뉴얼 같은 거에 따라서 결혼을 언제 했어요? 뭐 애는 몇이에요? 애는 몇 살이에요? 뭐 재산은 얼마세요? 딱딱딱 딱 물어보더니 아이 뭐 수입이 얼마?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이 이혼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하고 어떤 부분이 얽혀 있고 과정을 어떻고 이 소송에 대해 이 소장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안 주고 딱딱딱딱딱딱 이거 얼마? 위자료 얼마? 재산분 얼마? 이런 식으로 딱 결론을 내갖고 하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인의 소개로 해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사건을 수임을 안 하는 쪽으로 뭐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사건을 해보면 변호사가 분쟁을 더 악화시키고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막 이게 이혼 소송이라는 게 다른 재산관계 소송하고 달리 뭔가 증거에 의한 입증이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결혼해서 한 몇십 년, 10년 정도를 애 낳고 살면 설마 행복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겠어요. 설마 하니? 근데 소장이나 답변서를 보면 저도 그러지만 변호사가 쓰는 소송을 보면 모든 순간이 다 비극이고 너무나 막 악몽 같은 그런 상황들로 각색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악마가 돼 있어요. 네. 어느 순간에 이미 괴물이 돼 있는 그래서 거죠. 저는 이제 이혼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런 데 대한 말씀을 이제 저는 드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어쨌든 애를 봐서라도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면 안 된다. 이미 면접 교섭하고 부모로서의 관계는 이혼 후에도 계속 유지될 텐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이제 그 상담 태도가 고마웠다. 결국 네. 제 자랑이네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들어주고 뭔가 분쟁을 기계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반성해 본 적이 제가 그 심리 상담 뭐 이런 걸 받으러 가본 적이 있어요. 정신과 상담은 아니었는데 나도 나를 객관화보고 내가 처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갔던 적이 있어요. 뭐 일면 좋았던 점도 있는데 그때 제가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던 순간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도 조금은 주워들은 게 있잖아요. 성격 유형을 뭐 무슨 검사를 통해서 유형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 자꾸 그 항목에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저의 24시간과 저의 인간관계와 저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아직 파악도 못 하시면서 빨리 나의 어떤 요소를 거기다 딱딱 대입을 시켜가지고 유형화시키고 해법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의 문이 닫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거부감이 그러면서 나 역시도 법률 요건에 맞추어서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이제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오래 늘어놓다 보면은 때로는 저도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말을 끊고 그 유형에 빨리 집어넣고 이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럴 때는.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법정 이외에서 그분과 사회적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그렇죠.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역할에 대해서 저는 꼭 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의뢰인하고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은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자기 입장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해준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끔씩 그거 많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갈등의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변호사를 찾아와서 자기는 자기에 대한 법적인 앞으로 조력도 얻고 싶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싶으신 마음이 있나 봐요. 근데 변호사는 딱 기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잖아요. 대체로.
근데 그러한 태도들의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고 왜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내 얘기를 듣느냐 예, 맞아요. 하는 식의 어필을 가끔씩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변호사는 당신 편이다. 그런데 당신의 무조건적인 편이 아니라 당신의 얘기를 뒤집어서 비판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판사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임무인 당신 편이기 때문에 당신 말을 뒤집어보고 비판하고 회의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얘기가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얘기에 허점은 없는지 당신의 얘기가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당신의 얘기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일부만 강조하는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반대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을 여지는 없는 건지를 검증하고 점검해 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호사의 역할들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한편이 되어야지 당신이 말이 옳다고 박수 주는 건 당신 가족의 역할이다. 그건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다 붙여서 항상 의뢰인에게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변호사에게는 모든 걸 다 얘기해라. 그 맞아요. 얘기를 해요. 중요해요.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라. 일단은 나는 너희 편이니까 내가 말은 지금 차갑게 분석을 하고 마치 네 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거니까 너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 처했던 케이스인데 영장이 한번 청구돼서 영장 청구를 이제 기각을 시켰어요. 근데 재청구를 해서 재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의뢰인분이 저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줬으면 재청구 때도 방어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만 저한테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청구가 됐는데 더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의견서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첫 번째 청구 때도 뭐 대동소이하게 들고 갔더니 이제 상당히 다른 정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막 떨떠름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자기는 다 그런 게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변호사한테 얘기를 못 하는 얘기 거? 안 한 거죠. 그분은.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네.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고 싶고 무죄라고 믿고 싶다 보니까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걸 인정하거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으셨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는 이제 본인이 보게 되는 거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제가 우리 또 의뢰인의 그 뭐 비밀은 또 보장해야 되는 또 직업적인 한계가 있어서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저한테는 A라고 해놓고 사실은 B였던 거예요. 근데 그 B였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은 그런 것이 녹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저한테 A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B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A라는 주장을 소장에서부터 계속 밀고 나갔는데 저쪽에서 녹취록을 딱 내밀면서 A가 아니라 B다. 지금 원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하니까 저도 당황하고 그분도 당황한 거죠. 근데 이 소송이라는 게 아무리 사소한 쟁점이라도 한 번 거짓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의뢰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소송은 마치 도화지와 같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하는데 스케치가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화지야 그림이 잘못되면 도화지를 찢어내고 새로운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스케치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변호사한테 모든 팩트를 다 제공하고 그것이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시작이 돼야 된다. 한번 스케치가 돼서 그나마 흰색을 칠해놓으면 거기다 검정색을 칠할 수 있지만 검정색을 칠해놓고는 다른 색을 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호사한테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을 진행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텐데, 뭐 나는 뭐 언니, 오빠, 사돈의 팔촌을 다 뒤져도 우리는 아는 변호사가 없어요. 예, 또는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과연 맞는지. 그때 아는 변호사라는 건 전화를 딱 해서 뭐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변호사가 아니라 내 사돈의 팔촌이 소개시켜주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혼 또는 부동산 이럴 때 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늘 다뤘던 정관예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관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법조 경험이 검사 1, 2년이나 뭐 판사 몇 년 정도는 해본 변호사, 처음부터 변호사만 한 변호사 말고 그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형 로펌을 찾아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 이제 우리 대형 로펌에 계셨던 사안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안마다 좀 다를 것 같고, 제 말이 또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제가 봐도 느낌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대형 로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 기업에 대한 법무자문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금융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형 로펌이 잘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일반 사건들, 형사사건, 민사사건, 뭐 행정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것까지 완전히 특출나다. 전관이라는 어떤 배경이 없으면, 정관이라든지 무슨 고문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없으면 그런 것도 조차도 특출나게 과연 잘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맞닥뜨리는 사건을 이제 일반 민사 사건이라고 네,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지만 개인의 전 재산이 걸린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굳이 대형 로펌에 가서 대형 로펌이 책정한 가격의 수임료를 주고 많은 관심을 못 받으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은 변호사가 능력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 실력이라든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하여튼 결과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실함하고 시간 투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걸 변호사가 얘기를 잘 들어주고, 모든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걸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이 소송에 다 녹여낼 수 있느냐가 소송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형 로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각 변호사가 갖고 있는 사건 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건을 굳이 대형 로펌을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얘기를 또 그렇게 잘 들어준다는 게 무조건 그 얘기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속 검증을 하면서 구성해 나가는데 시간을 충분히 쓰는 변호사냐, 그걸 중심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조금 돌려서 보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만나보면 A 변호사나 B 변호사나 실력이 비슷하다고 자기가 판단이 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건 이제 수임료 문제하고, 네.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내 사건을 그래도 다른 성의 있게. 사건보다 성의 있게 봐주느냐 네. 하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임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성의 있게 봐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변호사를 중간에 낀 누군가가 있어야만 좀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정 변호사님을 찾아갔는데 제가 그래도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뭐 박준희 변호사님, 이재정 변호사님 친하다고 하니까 제가 박준희 변호사를 알아요. 그래서 야, 좀 얘기 좀 해줘라. 내 사건 좀 봐달라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저는 험담을 하겠어요. 제가 그 사건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고려가 우리 법률 수요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취자분들께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변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사건에 대해서 아니 정말 뭐 제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은 직접 수임을 했고 어떤 사건은 누구를 소개를 중간에 다 중간 다리를 거쳐서 수임했다고 해서 내가 이 사건을 더 잘 보냐? 그건 아닌 거죠. 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임이 되고 나면 다 똑같은 사건이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요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임료를 제값을 주고 하는 것이 변호사가 사건을 정말 충실하고 성의 있게 들여다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500만 원짜리 사건을 깎아가지고 예를 들어 300짜리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일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500짜리 사건 하나를 하는 거하고 500, 200짜리 사건 두 개를 하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변호사도 한정된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시간을 500하고 200짜리, 300짜리로 두 개로 나눠서 하게 되면 시간이 3분의 2 비율로 나눠지는데 3대 2 비율로 차라리 500짜리 사건 하나를 하는 것과 어차피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간 투여가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수임료를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할인을 받으시는 것은 변호사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집중도를 좀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진실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셨어요. 300, 500 하면은 되게 큰 액수잖아요. 네. 변호사들은 뭐 갔더니 기본이 500이래 하면서 이제 변호사 수임료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그럼 돈이 적정한 거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 테이블을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선배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도 흔히 잘 얘기하는 방법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고민을 해보고 이 사건의 난이도를 비추어 봤을 때 선생님의 한 달 월급 또는 선생님의 2달 월급, 선생님의 2달 월급만큼은 저는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해드립니다. 라는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조금 서로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변호사가 사건에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이 뭐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길게는 1년이 넘고 2년이 되는 사건들도 있고 통상 한 1년 가까이의 사건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재판만 삐죽 나가고 치운 게 아니라 그 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록을 검토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네, 서면을 쓴 긴 시간을 따졌을 때 선생님의 뭐 한 달치 월급만큼 저는 선생님의 한 달 업무만큼 저는 이 사건에 뭐 그러니까 투입합니다. 라고 이런 방식으로 빗대어서 얘기했을 때 그분들도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관 예우니 뭐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런 식의 가격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적정한 수임료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수익자 부담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도 감안하는 정도의 가격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법조 시장에서의 수임료가 저도 이렇게 높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이지만 업계 평균에 제 나름대로 기준에 비추어서 적게 받는다는 것이지 그 액수만 놓고 보면 일반인들이 부담하기에 네. 많은 액수인 많은 건 액수일 사실 수 있죠.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법조 시장에서 수임료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할 정도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은 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턱없이 낮은 금액을 또 받는 것도 저도 사무실 운영해야 되는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그래서 우리 법률 소비자분들께서 갖고 있는 문제인식에 저도 공감하지만 이런 특수성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가 뭐 임대차에서 뭐 그 전세 물건 같은 것들을 중개하고 받는 그런 수수료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의 수임료가 턱없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라고 하는 게 한번 소장 들어가서 판결 선고 날 때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변호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정 나가고 서면 쓰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중간중간에 또 상담해가지고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네. 또 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중간에 또 팩트 파인딩 작업을 해서 또 증거도 찾고 네. 또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습관처럼 한 건에 50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500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액수가 좀 크다. 라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무턱대고 그냥 턱없이 변호사들이 무슨 변호사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돈들을 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는 게 법무법인 동안은 한 건에 500인가요? 그건 영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네. 밝힐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이버 검색되는 분 또는 유명한 분 또는 정관 그 얘기도 이제 뭐 하자고 치면 네이버 예. 검색되는 분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네이버 검색되는 분들이 다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항상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상위에 배치되도록 하는 그게 있다던데요. 그 키워드 광고 시장인데요. 키워드 광고 시장인가? 그게 네. 비단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뭐 꽃 배달 뭐 이런 거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키워드 검색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하더라고요. 상상하는 이상인 경우도 많아서 그런 변호사 사무실은
이제 그 키워드 광고 홍보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고객한테 전가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측면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다른 제품을 여러분들이 소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고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검색 시장에서 또는 블로그에서 얻는 정보도 때로는 조금 과장되고 그런 것들이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 것 같다는 예, 느낌은 들고요. 그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 법조 시장이 어떤 물건을 사든 또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관을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관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다는 정보가 다 없고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이는 정보가 저 사람은 금방 옷을 벗고 나왔다. 또 뭐까지 하다가 나온 사람이다. 이거는 객관적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정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네. 그거 외에 이광철 변호사님 꾹 찔러보면 뭐 민사 지수 몇, 형사 지수 몇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허걱했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고 또 심지어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다 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이 전관이었다더라. 이걸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법률 소비자 운동하시는 분들인가 어떤 단체에서 변호사들 지금 말씀하시는 승소율 같은 거 한번 해갖고 네, 있었죠. 그거 한번 했다가 법원에서 그게 변호사의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아마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게시하지 못하게 네.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결정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퍼뜩 떠오르는데 저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는데 사이트가 있었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걸로 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원의 장애를 결정이 만났었나 봐요. 있었어요. 그런 그랬구나. 것들이 변호사의 영업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한 여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저 변호사인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맞득치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승소율이라는 거는 저는 그것만큼 허황된 게 없는 게 그렇지.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100% 승소율을 자랑하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길 사건만 수임하면 100%예요. 네, 그렇죠. 사건은 대부분 이제 초반에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요. 하지만 이제 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어떻게 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건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법률 네. 그 분쟁이 있어서는. 근데 그걸 승소율로만 손쉽게 얘기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좀 웃기긴 해요. 예. 저 변호사님 아까 그 정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보이는 손쉬운 정보이기 때문에 표지잖아요. 예, 표지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팁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정관 예우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뭐 그분의 경험들이라는 게 법률 서비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관 예우라는 방식으로 판결이 선고돼서도 안 되고 그런 일도 많이 희박해졌지만 네. 뭐 서비스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는 봐요. 다만 여러분들 너무 소소한 팁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리얼한 팁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정관들이 그러니까 이건 대형 로펌의 경우가 아니라 이제 작은 사무실 이제 정관들이 이제 사무장 고용해서 막 사건 끌어들이는 타이밍에 막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뭐 시쳇말로는 뭐 새끼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자 고용 변호사 고용 변호사들만 막 여러 고용해가지고 그 사건 막 떨어내는 정작 정관 변호사의 그런 풍부한 지식과 법적 소양이 서비스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울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관과 관련해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전관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전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전관은 정말 그 재판장하고 밥이라도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이가 전관인 거지 네. 무슨 법원에서 옷 벗고 나왔다고 전관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판사 출신이야 전관. 그 전관 아닙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죠. 정말 뭐 우리가 재판하는 판사들이 저 양반이 옛날에 판사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 그거 모르죠. 다 모르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네, 신경도 안 쓰죠. 진짜 전관은 막 퇴직을 해가지고 그 법원의 판사가 이 사람 명의로 선임계를 내면 이분이 들어오셨구나 해서 사건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전관인 것이지. 마땅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목으로 부를 때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런 팁을 드리자고 하는 거니까 뭐 전관의 뭐 이렇게 문제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그런 전관에 속아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저 전관입니다 하고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막 주고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임료는 거의 10배 막 네. 그 이상을 상회하는 그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대법원 가서 패소를 하고 다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정관이라고 해서 소개를 받고 갔는데 막상 그 판사가 법정에 나가서는 사건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버버버버 하더라. 어버버버. 아, 그래가지고 그 판사하고 뭐 친하고 통화도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법정에서 어버버 하니까 판사가 완전히 낯빛이 바뀌고 해갖고 사건 지고 대법원 갔더니 이제 그 법률 소유자들은 직접 몸소 해보면 알잖아요. 대법원 같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세상에 뭔 심리불속행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냐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도 못 받아보고 그러니까. 뭐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문전박대 당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막 하면서 이 사건 전체적으로 해봤더니 1심 변호사도 자기가 잘못 선임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항소심 변호인을 예. 전관에 허울에 속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어버버버 해갖고 망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관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관에. 네. 그 참 그 또 하나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이지만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이 변호사는 그러면은 뭐 반사를 해봤어, 검사를 해봤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그럼 처음부터 변호사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물으시고 살짝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디스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를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그런 이제 약간 노쇠한 분들 과거의 경험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연수원을 수료하면은 대부분 임관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바로 변호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희귀하던 시절이었고 왜 바로 변호사를 하는지 납득할 수조차 없는 웬만하면 뭐 검사는 다 가니까 이제 그랬던 시절의 경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검사를 거고. 살짝 비하하시는데요. 웬만하면 검사는 다 가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네네.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검사 아무나 갔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조차도 변호사 직역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성적순으로 임관을 더 선호하게 되고 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과 동시에 최근에는 더 법률적 안정을 꾀하는 연수원 수료자나 뭐 로스쿨 출신 이제 수료자들도 많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새로운 세대에 있어서는 법률 시장 특히 이제 대형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시장에 처음부터 뜻을 두고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유의미하고 서비스에도 직접 반영되는 시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검사를 했으니까 저 사람 변호사만 했던 저 사람보다는 더 실력이 나을 거야. 그렇지 않죠. 예, 그런 전혀 건 좀 아닙니다. 편견이신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 편견일지 모르는데 검찰 출신들은 민사가 약하다. 맞아요. 뭐 이런 속설도 있잖아요. 민사를 전혀 안 다뤄보니까. 안 들어봤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경험의 차이인 것 같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검사 출신이라고 민사에 약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의 차이 정도를 지적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예 그분들이 뭐 민사에 대한 법 지식이 없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뭐 검사 출신들이 또 형사에 또 강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이렇게 서면 쓰는 거 보면 막 그 판례들을 막 한없이 자의적으로 막 인용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검사는 검사가 될 수 있는 DNA가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끊임없는 검찰 디스. 아니 예.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갖다가 막 하고 그러는 것들 그런 보면 물론 네, 정치적 있죠. 사건에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아까 박 변호사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변호사는 뭐 성실함, 그다음에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바로 이게 이제 모든 면에서 다 관통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뭐 정관 출신이든 정관 출신이 아니든 간에 내 사건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 그런 분이 뭐 과거의 경험을 더 반영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질이 돼 있는 분이라면 더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님이라도 그게 안 되어 있는 분은 결국은 좋은 서비스를 받기 힘든 거겠죠. 그렇죠. 우리 경험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가 기록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사건 기록이 이렇게 판철되지 않습니까? 상호 간에 공방이 있으면 이게 막 점점 두꺼워가는데, 두껍다 보면은 이걸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는 게 사실상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송이 마무리될 시점에나 또 다시 한번 더 봐주지. 이게 숙성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건 굉장한 수고를
요청하는 일이고 요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나면은 또 다른 어떤 점들을 발견해내고 소송을 이제 정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실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공정하게 할당되어 있는 24시간 중에 내 사건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실 자세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의뢰인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뭐랄까 제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뢰인이 같은 얘기를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더니 막 이제 막 왜 내 얘기 자꾸 안 들으냐? 왜 엄한 얘기 하냐? 당신 말이야 사회적 활동을 너무 많이 하던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좀 격한 감정을 토로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 부끄럽지만 또 그 성찰도 좀 되는 말씀이고 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변호사를 정말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을 우리 다 싫어하지만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샀으면 제대로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변호사를 부려먹는 가장 시작점에서 중요한 건 변호사가 내 사건을 한 번 더 봐주는 성실함이라는 점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지만 저는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일에 대해서 내가 돈 주고 선임한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제가 확 정말 빈정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하다가 그것도 사실은 돈 안 준 공익사건이라고 돈도 안 받고 사건을 해서 서면을 써드렸는데 이분이 막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서면을 갖고 다른 변호사님을 만나뵀더니 다른 변호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하는데 제가 정말 그야말로 확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러면 그 변호사님한테 가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굉장한 신뢰다. 어쨌든 그래도 변호사라는 타이틀 달고 법률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그 자존심으로 이 일을 하는 건데 쓴 서면을 갖고 저는 그래요. 인간적으로 쓴 서면을 갖고 이 변호사가 이게 똑바로 썼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면 다른 변호사한테 이렇게 가서 어때 잘 썼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프를 해가지고 변호사님이 이렇게 썼는데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이렇다는데요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하셔야 된다. 변호사를 잘 쓰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재주가 10개잖아요. 근데 저를 알아주고 저를 도닥여주면 10개의 재주를 넘어서 12개의 재주를 제가 피우려고 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대하잖아요. 10개의 재주가 있어도 2-3개도 펼치기가 싫어요. 싫죠. 그것도 결국 세상 모든 일하고 비슷한 거네요. 똑같은 거죠. 신뢰와 믿음을 줬을 때 불만이 있더라도 다독다독해서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심지어 고래를 과로사에 빠지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춤추다가 칭찬은 고래를 과로사에 빠지게 한다. 변호사를 대할 때도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사실 산다는 표현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재주를 피우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재주를 피우게 하려면 약간 존중, 대화. 물론 변호사도 의뢰인을 성실하게 이야기 듣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팁을 드리는 거 아니라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이제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팁을 측면이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팁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변호사로서 보이는 라디오로 써 있네. 우리는 이 컵도 보이는 라디오 전용 컵인가 본데요? 저기 화제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팁인 거죠. 저희가 변호사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 이 의뢰인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정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10개의 재주를 다 보이고 싶더라 하는 거고, 저는 정말 그때 제가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래갖고 사실은 수임료도 안 받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찾아갖고 서면을 써드렸고, 그렇다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는 견해로서 이렇게 비등비등한 값어치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소수견해였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실무가잖아요. 실무가기 때문에 확립된 법원의 판례와 문헌에 대한 공감받을 수 있는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를 펴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냐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소수학자가 주장할 만한 견해들에 입각해가지고 이거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경청할 만한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뭐 비슷한 어떤 그 조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이제 저희 회사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가 없는데요. 핸드폰 번호를 우연찮게 알게 되신 의뢰인 분들께서 밤낮 없이 전화하시는 분, 휴일에도 전화 주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그분의 다급함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 법률적 분쟁이라는 거는 뭐 현장에서의 다급함을 요하는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다음 기일 전에 이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뭐 미팅을 잡아서 준비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심리적인 이걸 못 참으셔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에게도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이 쉼과 휴식이 필요한데 사실상 변호사들은 모든 사건을 24시간 이고 살잖아요. 꿈에서도 사건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간만에 쉬겠다고 할 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놓친 것에 대해 서운해하시는 의뢰인분들 보면 조금 좀 저도 제가 서운하기도 해요. 저희도 쉬어야 또 열중할 때는 그 사건이 정말 내 삶이거니 하면서 또 투신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 뭐 이렇게 우리 민원이네, 변호사 민원이네. 얘기하는 게 되는데 저는 꼭 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다. 출발을 거기서 해야 네. 변호사가 공감해주면 고마운 건데 출발을 아예 변호사가 나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해주기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하면 변호사가 공감해주면 당연한 거고 변호사가 공감 안 하면 서운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뢰가 삐끄덕삐끄덕 하거든요. 변호사는 어차피 그리고 또 변호사는 저도 초창기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는 오히려 사건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것이 길게 보면 더 사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사건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분노하고 상대방에 특히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막 하게 되면 변호사가 평정을 잃고 사건에 대해서 몰입해가지고 또 어떤 증거에 대한 상대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가 조금 저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가 오히려 그렇게 거리를 갖고 사건에 대해주는 걸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사 관계를 맺어가시는 게 네. 훨씬 더 경험으로 보니까 바람직하더라.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팁을 드리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들의 토로 방송이 된 것 같은데 뭐 그 모드로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그 모드로 가보면 하는데요. 자, PR 방송 어떨까요? 나는 어떤 변호사예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떤 변호사인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네. 저희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한테는 사건을 안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오늘도 기록 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늘은 좀 집에 가서 기록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맡겨놓으신 의뢰인들은 어떡하시려고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기록을 요즘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볼 수가 없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 조력하시는 일만 해도 너무 바쁘시죠.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지금 거의 고객이 남아 있고요. 떨어졌어요? 아닌 분들은 좀 이제 당분간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이 이게 완전히 현장에 완전히 시간들을 다 투여하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약간 죄송한 부분도 많아요, 고객분들한테. 근데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건 좀 뭐 하죠. 그래서 수임을 많이 안 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싫어하시겠네요. 굉장히 미안해요. 하고 있죠, 제가. 회사에서 이제 동료분들은 활동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본인이 또 이제 회사 동료 구성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또 방송을 빌어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5월달 정도까지 한번 봐서 저희 회사는 수입을 나누잖아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려웠어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그래서 그런데도 저 챙겨준다고 막 해서 좀 아니 생활 아침 방송 생활 팁을 드리는 방송 하려고 했더니 아침 방송에 좀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요즘 사는 거 어렵다. 이런 고민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리변님은 어떻게 간변 전문으로서 사무실 영업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박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현장에 완전히 밀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권영욱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또 현실적인 저도 주어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사무실도 운영해야 하고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또 그렇지만 맡은 사건들은 또 진짜 성실하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같은 얘기를 두세 번 반복하는데 막 의뢰인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의 배분이 늘 고민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근데 그거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그걸 좀 오해하시는 오해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 하는 것에 뭐 굉장한 출연료가 있나요? 통장도 안 보신 분, 통장도 안 보신 그래요? 분, 예, 소정의 출연료는, 네. 예,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날 만큼 들어왔다 이 얘기를 지금 아니 여기서 모르겠어요. 어필하시는. 제가 통장을 어머님이 관리해서. 아, 그러세요? 저기 네. 참고로 지금 결혼하신 것 아닙니까? 어머님이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도 돈 관리에 재주가 없고 예. 뭐 시간도 없고 저도 그렇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냥 진짜 아침 방송인데요. 네. 지금 부부생활 상담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여기 있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변 변호사로서의 정체감과 또 생활인으로서의 변호사로서의 정체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늘 그 균형을 맞춰가는 지점이 참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있는 바는 변호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저의 어떤 사회적 질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제가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늘 유념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하고 있는 고민들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은 상식적인 변호사들이고요. 찾아주십시오. 법인 동화 동안입니다. 20. 저희 20에는 저 말고 다른 변호사 있으니까요. 예, 이런 변이나 오늘은 생활 법률 팁 변호사 이렇게 활용하라로 꾸려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